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태양광 인버터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특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구조 설계, 방열 설계, 전력 회로 설계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조 설계는 보호 등급, 그러니까 태양광 인버터는 일반적으로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나 동식물들에 대한 보호가 있을 거고 보통 그것을 이제 보호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외부 환경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조 설계가 영향을 주는 것은 EMC, Electromagnetic Conceptibility, 전자파 전도 방사 시험이 있는데 구조 설계는 전자파 방사 시험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열 설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인버터가 동작하면서 IGBT와 같은 스위칭 소자가 발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위칭 손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도 스위칭 로스에 의해서 열이 나게 되죠. 이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열이 안 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안 나려면 효율이 한 99.5% 이상 되면 열이 거의 안 나겠지만 효율이 그 정도까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스위칭에 의해서 열이 나게 되고 이 열을 어떻게 잘 외부로 배출할 것이냐, 방출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가 방열 설계이고 그리고 이 방열 설계를 통해서 제품의 동작 온도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회로에 대한 특성은 보통 지금 이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자료는 DC-DC 컨버전하고 DC-AC 컨버전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력 회로와 사용되는 부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구조 설계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요즘 들어서 태양광 인버터의 설치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실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KSC IEC 60529 내용은 이제 외곽의 이제 밀폐 보호 등급 구분 IP 코드라고 불리는 기준에 의해서 실내용이냐 실외형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IP 등급이 44가 넘는 경우는 실외에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KSC IEC 60529 기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IP 등급은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의미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IP가 20이다. IP가 20이면 그 제품에 손가락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P가 44다. 그러면 44. IP 등급이 여기 이제 실외형 기준이 44니까 외부에서 1mm 이상의 알갱이들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방향의 물을 스프레이 했을 때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IP4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상으로 외부 먼지나 물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실외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52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전격 전압 72,5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장치용 외함의 보호 등급, 외함의 보호 등급을 분류하는 데 적용하고 전기기기의 외곽 및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숫자는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첫 번째는 방진 등급이고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보호 등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인버터들 그리고 실외에 설치되는 태양광 인버터는 IP65 등급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IP65 등급은 첫 번째 숫자가 6이니까 먼지가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5. 물을 모든 방향에 대해서 Z 했을 때, 그러니까 스프레이하고 Z하고의 차이가 뭔가 하면 Z 같은 경우는 분당 12.5리터의 물을 2.5에서 3m 거리로 물을 분사했을 때, 스프레이는 이거보다 이제 물의 양이 줄겠죠. 그런데 Z 같은 경우는 표준 노즐을 사용해서 분당 12.5리터의 물을 모든 방향으로 외함에 물을 분사했을 때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의 이제 EMC 전자파 방사 시험은 태양광 인버터를 놓고요. 보통 10m 챔버에서 하게 되는데 안테나를 사용해서 안테나가 아래 위로 동작하게 되고 태양광 인버터는 턴테이블이어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해서 태양광 인버터의 앞면, 옆면, 뒷면 그리고 위나 아래에서 태양광 인버터가 만드는 이제 전파 형태의 노이즈를 어느 정도 되는지 검출을 하게 되고 이것이 기준값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태양광 인버터가 동작해야 되는 거고요. 동작하기 위해서 전선들은 전부 다 밑에서 입력선하고 출력선에 의해서 태양광 인버터가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구현된 상태에서 10m 챔버 내에서 EMC 전자파 방사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구조 설계에 관련된 시험이 이제 EMC 시험이 있는데 EMC 시험은 전자파 전도 시험, 전자파 방사 시험, 그리고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전자파 방사 내성 시험, 정기적 빠른 과도 현상 내성 시험, 서지 내성 시험, 무선 주파수 공통 모드 시험, 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전압 강화 시험으로 구성되는데 구조 설계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선 주파수 공통 모드하고 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과 전자파 방사 시험 요거 두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보통 전자파 시험에서 시험 대책은 필터링, 그라운딩, 쉴딩 해서 필터링, 그라운딩, 그 다음에 쉴딩 요 세 가지가 대책이 됩니다. 결국 모든 전자파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버터 구조 설계가 잘 되어야 되고 구조 설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필터들이 잘 설계되어 있고 접지가 잘 설계되어 있으며 외함에 내부에서 발생된 전파 형태의 노이즈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자파 방사 시험은 태양광 인버터가 동작하면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태양광 인버터 내부에서 발생된 전자파를 허용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함의 구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전자파 발생 원간의 상호 간섭에 의해서 방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품 배치와 구조 설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방사 시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 결과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결과는 이제 패스,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용 기준은 30에서 250메가까지는 30dB보다 출력값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230에서
1메가, 1기가까지는 37dB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녹색 선하고 붉은 선이 두 개가 보이는데, 녹색 선은 평균이고, 빨간 선은 이제 쿼즈 피크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피크 값입니다. 그런데 평균 값이나 쿼즈 피크가 전부 다 정격보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대역이 있으면, 전자파 방사 시험을 할 때 이 대역을 되게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쿼즈 피크는 리미트를 넘더라도 에버리지가 평균값이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는 통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30dB 마이크로볼트, 37dB 마이크로볼트 퍼 미터. 실제 37dB 마이크로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전압이죠. 그래도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나 주변 통신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갖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함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외함이 최종적으로 최종 제품에 대한 외함이고, 이거 전면 부분,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 인버터는 동작하게 되면서 스위칭 동작에 의해서 발열이 스위칭 소자와 이제 인덕터에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열판 구조를 사용해서 밑에서 공기가 올라오고 위로 이렇게 이제 에어플로우가 생기도록 하여서 이제 방열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형 인버터들 같은 경우는 따로 팬을 쓰지 않고 방열팬을 쓰지 않고 자연 공랭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팬을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소비되고 그 팬에 의해서 또 전자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 방사 시험을 패스할 수 없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열이 안 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열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에서는 팬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공랭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을 되게 작게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외부 환경상 어쩔 수 없이 팬을 달아야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기의 특성이 이제 뜨거워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에어플로우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서 에어플로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윗면하고 아랫면, 뒷면에서 에어플로우 설계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아랫면에서는 이제 DC 커넥터와 AC 커넥터를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요것은 KS에서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명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명판의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제품을 외함까지 다 만들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면서 외함도 새로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제품처럼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이제 설계되었을 경우에는 외함을 한번 만들면 그 외함을 바꾸는데 금형을 새로 파야 되고 금형을 수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요건들 때문에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외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발열 소자, 인덕터와 같은 발열 소자와 IGBT와 같은 발열 소자를 넣었을 때 각 흐르는 전류와 스위칭 주파수의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열이 날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수식화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래고 이쪽이 탑이라서 에어플로우는 밑에서 위로 가게 되죠. 들어가 있으니까 가게 돼서 IGBT에서 발생된 열하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 발생된 열이 외함의 윗부분에 모이게 되고 윗부분에 열이 모여서 이제 방열되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전면에서 봤을 때는 스위칭 소자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 DC 쪽 인덕터, 그 다음 AC 쪽 인덕터에서 열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함 설계를 진행하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태양광 인버터를 벽에 거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치대를 설계를 하는데 이 거치대의 두께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인버터와 거치대의 이제 간격이 처음 이제 15mm로 설계되어 있을 때 온도 마진이 확보가 안 돼서 이것을 여기서부터 요거를 이제 30mm로 확장해서 온도 시험을 해서 온도 조건을 만족시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것은 벽걸이 타입이기 때문에 벽과 얼마나 이제 두께가 있느냐, 간격으로 설치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제품 하나로 시험할 때는 이제 온도 챔버에 넣고 벽이 없는 상태로 처음에는 시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고 제품이 나왔을 때는 실제 벽에 연결해서 내부 온도에 서머를 연결해서 온도 센서를 달아서 온도 상승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확인이 돼서 거치대와 벽 간격을 더 넓히는 설계를 해서 온도 마진을 확보했다. 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낸 온도 시험의 이제 방열 설계 기준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온도를 시험을 했는데 디시링크에 사용되는 전해 콘덴서, 이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리플 콘덴서를 보면 이 부품의 스펙은 105도이고 측정된 온도는 첫 번째 이제 100도, 95도, 100도, 97도, 그 다음에 112도, 104도. 이 경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부품이 가지고 있는 온도 스펙이 105도인데 반해서 실제 온도 마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온도 마진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디레이팅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레이팅이라는 거는 태양광 인버터가 내부 온도 보호 기능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얼마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인버터의 발전량을 줄여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전류 제한 기능을 ON해서 이제 디레이팅 모드로 동작해서 실제로 10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IGBT 같은 경우는 103도에서부터 쭉 온도 시험을 해서 96.7도까지 내려가는 설계를 하였고 입력 전해 콘덴서는 102도에서 94도로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105도에서 97도로 그 다음에 엑스캡 같은 경우는 97도에서 90도로 이렇게 해서 각 요구 조건들에 의해서 거치대를 변경하고 발전량 제어를 ON하고 이러한 형태로 태양광 인버터의 이제 적정 동작 온도 범위를 정하고 항상 그 온도 범위 내에서 인버터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개발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 온도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가 이제 온도 포화될 때까지 시험을 하고 그리고 온도 포화되고 나서 인버터가 전기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포화되면 시작 온도에서 그 온도까지 가는 데는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포화 시험은 이 제품이 동작 온도 내에 이 각 부품들이 허용 동작 온도 내에서 동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캐패시터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그 동작 상태에서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의 전력 회로에 연결되는 입출력 연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특히 이제 소형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중대형에도 확대되는 추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선을 연결할 때 압착 단자를 연결해서 압착 단자를 볼트나 너트로 연결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버터 설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IP 등급이 이제 실외형 IP 등급이 6호가 되면 뚜껑을 열고 닫는 형태에서 IP 등급이 뚜껑이 잘 고정되지 못하게 닫는 경우 내부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커넥터를 사용해서 AC와 DC도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IP 등급에 대해서 외함의 IP 등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되게 빠른 시간에 태양광 인버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표준으로 쓰이는 MC4 방식, 여기 DC 쪽 커넥터들이고요. MC4 방식은 요게 이제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를 이쪽에 마이너스를 이쪽에, 물론 선은 처리해서 연결해야 되고요. 연결하는 방식이 되고, 교류 같은 경우는 직류 같은 경우는 MC4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은 아니지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AC 커넥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선, 라이브 파트하고 뉴트럴하고 접지, 커넥터 내부에 이제 선 3개가, 심 3개가 있는 형태로 해서 인버터 쪽에 연결되어 있고, 결선된 선이 이렇게 가서 연결되는 형태의 커넥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전도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EMI 필터들을 인버터 입력 쪽하고 출력 쪽에 모두 다 설계해서 달게 되는데, EMI 필터 같은 경우는 전도 노이즈를 막기 위한 필터 설계 같은 경우는 입력 쪽에 L 값을 크게 가져가면, 출력 쪽보다 크게 가져가면 입력 쪽에서는 이제 전도 노이즈가 안 나오는데 출력 쪽에서 전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출력 측 커먼 모드 인덕터 L 값을 크게 가져가고 출력 측을 크게 가져가면은 출력 측에서는 이제 전도 노이즈가 안 나오는데 입력 측으로 나오는 그런 풍선 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이제 뿔룩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입출력 EMI 필터를 설계할 경우에는 입력하고 출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회로는 이제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는 DC-DC 컨버터 회로와 풀브릿지, 단상 풀브릿지 인버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DC-DC 전력 변환 회로를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인덕터와 스위칭 소자와 다이오드가 한 점에서 연결되는 이제 부스트 컨버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스트 컨버터 쪽 IGBT가 듀티비가 0.5가 되면 출력은 입력의 2배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한 1,5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격에서 맥스 듀티가 0.5가 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DC AC 같은 경우는
출력 L 필터, 그러니까 전류 센서, 그 다음에 4개의 IGBT와 이제 DC 링크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덕터를 이렇게 윗단, 아랫단 2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가 어느 한쪽으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뉘어진 인덕터 2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는 PWM 패턴, 데드 타임, 제어 알고리즘 하고 제어기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IGBT를 쓸 건지, L값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전류 센서를 어떻게 쓸지가 가장 중요한 패턴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PWM 패턴, 데드 타임, 제어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제어기 구조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회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DC 링크 캐패시터고요. 그러니까 입력 쪽 전류 센서, 출력 전류 센서, 입력 EMI 필터, 출력 EMI 필터, 그리고 제어 전원을 공급하는 SMPS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붙는 이제 제어보드, 이제 LCD가 있고 이제 프로세서가 있는 제어보드 형태가 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에 사용되어 있는 이제 IGBT 같은 경우는 부스트 컨버터 회로와 이제 DC, AC 인버터 회로가 결합 칩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패키지되어 있는 제품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IGBT 내부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온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센서 같은 경우는, 전류 센서는 보통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기장을,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자기장이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자기장을 이쪽 코어와 여기 홀 센서를 통해서 자기장을 검출해서 출력 전압이 나오도록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전류 센서 같은 경우는 교류 전력에는 유효하지만 직류 전력은 검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전류를 센싱하는 거를 이제 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홀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홀 이펙트라고 얘기하고요. 홀 이펙트는 도체가 자기장에 놓였을 때 그 자기장 직각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과 전류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이차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전이차는 전압이 되겠죠. 이러한 홀 효과를 이용하는 전류 센서를 태양광 인버터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력전자 기기에서는 홀 센서를 쓰고 있고, 이 태양광 인버터에서도 전류 센서로 홀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